한국 경제 순위가 올해 13위로 밀릴 거라는 전망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한때는 세계 10위권 안에도 들었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2020년엔 9위까지 갔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심지어 2040년대에는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뭐랄까 그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잠재 성장률. 이 수치가 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네, 좀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연합뉴스나 동아일보 같은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고 또 현대경제연구원이나 KDI 같은 연구기관들의 보고서 그리고 정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해서요. 네,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기관들의 분석이 사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 속에서 저희가 핵심 정보와 시사점들을 좀 뽑아내서 여러분께서 한국 경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현재 상황, 단기적인 전망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단기적인 그림부터 보면요. 그 IMF 전망치가 나왔는데 올해 한국의 명목 GDP 순위가 작년 12위에서 13위로 한 계단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위요. 이게 2020년에는 9위까지 갔던 걸 생각하면 좀 아쉬운데요. 그렇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이번에는 스페인에게 역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스페인이요. 근데 사실 순위 자체도 그렇지만 더 신경 쓰이는 건 역시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단순 순위 하락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역시 성장률 둔화죠. 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1.0%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선진국 평균 전망치가 1.4%거든요. 아, 평균보다도 낮네요. 네, 그거보다도 낮은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은 이것보다도 더 비관적입니다. 더 비관적이요? 어느 정도인가요?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그러니까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요. 기존에 1.7%로 왔었는데 이걸 0.7%로 아주 크게 낮춰 잡았습니다. 0.7%요? 와, 1%도 아니고 0.7%면 정말 낮은 수치인데요. 그렇죠. 이게 1960년 통계 작성 이후로 따져보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요? 거의 뭐 위기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단순히 그 숫자 자체보다도 왜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렇게까지 낮게 보는 구체적인 근거는 뭔가요? 우선 내수 부진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수 부진. 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수출마저도 좀 둔화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반도체 덕분에 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수출 거죠? 네, 그렇군요. 단기 전망도 이렇게 좀 안개가 낀 상황인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장기적인 전망, KDI가 경고한 잠재 성장률 0%대 진입 가능성, 이건 정말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인 부침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장 능력, 그러니까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뭐랄까 경제의 기초 체력 같은 거죠. 기초 체력. 네. 근데 KDI는 이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해서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41년에서 2050년 사이 이 기간 동안에는 평균치가 0.1% 수준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평균 0.1%요? 거의 제로 성장에 가깝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준 시나리오고요. 만약에 기술 발전이나 생산성 개선 같은 게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된다면, 그러니까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경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의 성장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상당히 엄중한 경고인 셈이죠.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역시 인구 구조 변화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KDI 보고서에서도 인구 구조 변화를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되나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정말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고령 인구 비중은 급증해서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40%요? 5명 중 2명이 노인 인구가 된다는 거네요. 네. 단순히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 자체도 큰 문제지만 또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노동 투입 감소와 생산성 저하가 맞물리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핵심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런 어떤 성장 동력 약화 문제 외에도 우리 경제가 가진 좀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한국 경제의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위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제조업은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8% 정도 되고요. 또 수출에서는 거의 80% 이상, 거의 83.5%를 차지하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 산업인데요. 네, 절대적이죠. 근데 이 제조업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이 많습니다. 우선 중국과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죠. 기술 격차도 많이 줄었고요. 네, 중국의 추격이 매섭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주력 산업에서는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도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어떤 통상 압력 가능성, 예를 들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같은 리스크도 잠재해 있습니다.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네요. 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 낙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 경제는 과거의 무역 의존도가 90%를 넘나들 정도로 대외 환경 변화에 민감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높은 무역 의존도 역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우리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위기에 더해서 금융 불안정성 문제까지 안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데요. 2022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분석을 보면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가계부문,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계부채는 계속 문제가 됐었죠. 네. 근데 그 분석에 따르면 당시 가계부문의 금융 불균형 수준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었고요. 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네. 그리고 기업 쪽에서도 신용 누증,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쌓이는 문제도 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업 부채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성장세가 둔화되고 또 지금처럼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거나 혹은 더 강화된다면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금융 리스크 요인들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아, 성장 둔화와 금융 불안, 이게 맞물리면 정말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항상 존재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현재 상황 진단과 중장기적인 우려 요인들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듣다 보니 좀 답답한 마음들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들 어떤 것들이 제시되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진단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KDI 연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방향이요? 네, 첫 번째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를 좀 과감하게 완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총요소 생산성, 그러니까 투입된 자본이나 노동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해내는지를 나타내는 이 지표 자체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죠. 아,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노동력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건 피하기 어려우니 그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이나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외국인 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확보, 이게 KDI의 큰 방향이군요. 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장기 전략위원회라는 곳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그리고 기술 전환과 녹색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춰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언급되었나요? 네, 기재부 발표 자료나 관련 보도를 보면요. 몇 가지 시급한 과제들을 꼽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퇴직연금 제도를 좀 더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 아, 퇴직연금 음. 중요하죠. 네. 그리고 고령자들이 원하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 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선진국형 이민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민 정책도요? 네.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AI나 바이오, 우주항공 같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같은 것들이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이런 정부 정책 방향과 더불어서 기업들 스스로의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물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기업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죠. 관련해서 한경비즈니스 기사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했는데요. 어떤 사례인가요? 바로 일본의 히타치 그룹 사례입니다. 히타치가 원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종합전기,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의 거대 기업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가전제품도 만들고. 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히타치가 정말 과감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IT 서비스나 사회 인프라 시스템 같은 서비스, 디지털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아, 제조업에서 서비스 디지털 기업으로요? 네. 그 과정에서 비핵심 사업들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또 필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M&A를 통해서 확보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재편한 거죠. 결과적으로 히타치는 이 변신을 통해 성공적으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변신인데요. 우리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겠네요. 그렇죠. 이 기사에서는 우리 기업들도 이제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히타치처럼 외부자의 냉철한 시각으로 자신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진단하고 미래 성장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M&A 등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결단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단기적인 성장 둔화 우려부터 시작해서 잠재 성장률 0%대 추락 가능성이라는 아주 장기적인 도전 과제,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 약화나 금융 불안정성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까지 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노동력 확보 방안, 또 기업 차원의 과감한 포트폴리오 재편과 혁신 노력 등 다양한 전략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고요. 네, 사실 이런 거시경제의 큰 흐름 변화, 뭐 성장률이 어떻고 잠재 성장률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이 당장은 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바로 체감되기는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결국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득 수준, 또 은퇴 후의 노후 설계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더라도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구조개혁 방안들, 예를 들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라든지 혹은 기업들이 좀 과감하게 사업 재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변화들은요, 분명 단기적으로는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그렇죠. 쉬운 문제는 아니죠. 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사회가 그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어려움이나 갈등을 감내하고 정말로 필요한 개혁을 실제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과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